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21살에 만나 24세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12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2년 만에 저와 남편의 처지가 180도 달라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이다 사연이라고 하던데 저한테도 그런 사이다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형제가 없는 무남 동료였어요. 부모님이 어렵게 가진 아이라 어릴 때부터 참 귀하게 자랐는데 그때까진 세상 무엇 부러울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주변에서는 혼자라서 그렇다며 저희 부모님에게 동생을 낳아줘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럴 수가 없었죠. 저를 낳고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암이셨는데 저를 갖고 6개월 만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암도 하지 않고 당신 목숨을 건 출산을 하셨는데 저를 낳고 그래도 기적이라면 기적이 일어나 10년 정도는 뒤늦은 수술과 항암을 하며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암이라는 병은 생각보다 끈질긴 병이었고 결국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된 암은 저희 엄마를 더 이상 제 곁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아빠는 열심히 사셨지만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밤마다 술에 의지해 살았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출근에 일을 하는 최악의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 일을 하는 중 사고가 나서 아빠마저 엄마 곁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 저는 귀한 공주 대접을 받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가 되었고 그런 저를 떠맡으려 하는 친척은 없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빚밖에 없었으니 굳이 어렵게 저를 데려가겠다는 친척은 없었어요. 그때 다른 친척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제 고아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 너 이제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부모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린아이에게 고아라는 말은 너무 잔인한 말이었어요. 결국 저는 씩씩거리며 그 언니 얼굴을 평소 기르고 있던 손톱으로 핥혀버렸고 그 일로 고모와 삼촌은 뒤집어졌는데 그때 엄마의 유일한 혈육 이모가 나서서 저를 지켜줬어요. 당시 이모는 이혼을 당해서 외갓집에서도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형부 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상주였던 저한테 무섭게 달려드는 친척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거의 떠넘겨지듯 저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모가 나타나 이모 집에 가게 되었을 때는 고아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놓였는데 이모 집을 가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모한테는 저보다 3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이모는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군식구인 저까지 셋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모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모는 우리 혜선이가 와줘서 영주 언니가 덜 심심하겠네. 이모도 우리 혜선이가 있으니까 더 좋아. 이모랑 영주 언니만 살 때는 이모가 걱정이 많았거든.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좋지 영주야? 나는 혜선이가 와서 너무 좋아. 이제 혜선이랑 같이 학교도 가고 집에 올 때 같이 오는 거지? 그리고 엄마 오기 전까지 계속 같이 놀고. 맞지? 그럼
대신 동생이니까 영주가 잘해줘야 해. 동생 안 다치게. 당연하지. 엄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엄마는 우리 딸 믿지. 혜선아, 갑자기 많은 게 바뀌어서 힘들겠지만 우리 셋이 신나게 잘 지내보자. 이제 혜선이는 이모 딸이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혜선아, 이제 너는 내 동생이야. 이제 내 동생 괴롭히는 애들은 다 죽었어. 언니만 믿어. 이렇듯 모든 것이 무서운 저에게 두 사람은 기꺼이 생활 공간을 공유해줬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줬는데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고 아무래도 아빠의 보살핌은 세밀하지 못했는데 이모는 꼭 저희 엄마처럼 저를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닥친 현실에 잔뜩 주눅이 들어있던 저는 차츰차츰 다시금 활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혼자만 있던 저에게 영주 언니는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둘 다 형제 없이 혼자만 지내서인지 싸울만 하고만 영혼의 단짝처럼 잘 지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모는 참 뿌듯해 하셨는데 언니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이모가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했어요. 알고 보니 새벽엔 녹즙 배달을 하고 아침부터 초저녁까지는 작은 사무실 격리 업무를 본 뒤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고깃집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 곳에서 월급을 받아 이사도 가고 언니 학비도 내고 저까지 키웠는데 그래서 이모는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어도 모은 돈은 없었어요. 그래도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엔 시장에서 파는 통닭을 사와서 우리끼리 회포를 풀었는데 그때 이모가 맥주를 참 맛있게 먹던 모습이 어린 저에게 멋지게 보였어요. 하기사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마시는 술인데 너무 맛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고 그저 저를 받아준 이모와 언니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던 시간이 많았던 저는 자처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저도 무언가를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점을 이모가 참 고마워하면서 미안해 했는데 그렇게 저까지 중학교에 가고 언니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집은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 이모는 사무실을 그만두고 3교대 공장을 다녔고 집에서는 부업을 하는 등 일을 쉬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무리하고 있는 이모를 보니 너무 불안했어요. 저희 아빠처럼 갑자기 잘못될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서 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영주 언니는 학원도 가지 않는데 공부를 좋아했고 심지어 잘했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까지 대학에 간다고 하면 이모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다며 지금보다 더 무리할 게 뻔해서 그걸 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영주 언니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 대학에 붙고도 가지 못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는데 언니는 괜찮다고 자기가 벌어서 늦게라도 간다고 했지만 이모는 그날 혼자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언니는 1년 재수를 했고 이모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서 1년 뒤엔 언니 등록금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고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꽤 진지하게 했어요. 그러자 이모는 너까지 그런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며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었죠. 이모,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지금도 이렇게 고마운데 내가 대학까지 바라는 건 말도 안 돼. 게다가 나는 영주 언니처럼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걸? 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모도 지금보다 일 조금만 하고 언니도 마음 안 졸이고 공부할 수 있고 난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야. 혜선아, 우리 혜선이 마음 이모가 너무 잘 알고 고마워. 근데 이모한테는 혜선이도 똑같은 딸이라서 혜선이가 그렇게 말해도 그러라고 할 수는 없어. 이모, 이건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그러겠다는 거야. 나도 이모를 돕고 싶다고. 혜선아, 이모, 내가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언니처럼 공부라도 잘했으면 이런 말 안 한다. 그럼 나도 눈 딱 감고 이모한테 대학 보내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근데 내 성적이 그건 아니잖아. 난 어차피 대학에 가도 지방대밖에는 못 가. 그럴 거 무리해서 뭐 하러 가?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돈을 벌어야지. 우리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살자. 그게 내 꿈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이모 손을 잡고 더 활짝 웃었어요. 이모는 제 말과 미소에 울어버리고 말았지만 저는 진심이었죠. 이젠 여기가 우리 집이고 이모와 언니가 내 가족이니 가능하다면 제가 제 손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에 취업을 했고 자격증이 있으면 뭐든 유리하다고 하길래 저녁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3번 이직 만에 제법 그럴싸한 회사에 사무직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빌어먹을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전까지 좋아하는 남자는 있었지만 제가 좋다고 다가온 남자는 남편이 유일했었죠. 그게 생각보다 싫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누군가한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에 남편의 그런 마음이 좋았는데 그렇게 남편과 진짜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도 남편한테 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그리 풍족하지 못한 집의 아들이었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저보다는 형편이 나았기에 저를 많이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제 사연을 모두 알게 된 남편은 그 후로 제 보호자를 자처했어요. 이모와 언니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 같다며 저희 만남을 축하해줬는데 특히 이모가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우리 혜선이가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서 서툰 게 많지만 옆에서 잘 좀 챙겨줘요. 내가 참 착하고 마음이 여린데 상처 주지 말고 잘 만났으면 좋겠네. 라며 남편을 볼 때마다 어떻게라도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때 남편이 이모를 장모님처럼 생각하겠다며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죠. 결혼이라니 사실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좋다 보니 결혼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던 저는 결혼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모가 저에게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이모, 이게 뭐야? 뭐긴 네가 이모한테 쓰라고 가져다준 생활비 모아둔 돈이야. 그러니까 이건 네 돈이지. 아니, 그 돈을 안 쓰고 모았다고? 왜?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네가 밖에서 힘들게 번 돈을 이모가 어떻게 쓰니? 아까워서 못 쓰지. 그래도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나는 이모를 돕고 싶었는데. 충분해. 아니, 차고 넘치지. 그리고 가족끼리 도울 일이 뭐가 있니? 그저 이모한테 너는 고맙고 대견한
그런 존재야. 네가 가져온 돈을 저금하면서 이모가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는지 알아? 이건 돈이기 전에 혜선이 네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더 잘 썼어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걸 주면 내가 좋다고 홀랑 받아서 쓸 줄 알았어? 이모는 정말 내 마음도 몰라. 모르긴. 이모 마음 같아선 여기에 돈 더 보태서 우리 혜선이 시집 잘 보내고 싶지. 근데 영주 공부도 아직 안 끝났고 이모가 그럴 여유가 없다. 대신 이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걸로 너 시집 가. 그리고 이모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혜선이 도움 필요할 때마다 도울 수 있도록 할게. 이모 믿지? 이모,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미 이모한테 넘치게 받았어.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그러니까 이젠 시집가서 더 넘치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 이모는 사실 영주보다도 혜선이 네가 걱정이었어. 우리 혜선이는 마음도 약하고 정에도 잘 흔들리는 아이잖아. 그래서 어디 나쁜 사람한테라도 이용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는데 이젠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이모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 이제 우리 혜선이 진짜 행복할 일 남은 것 같아서 이모가 너무 기뻐. 그러니까 혜선아, 꼭 잘 살아야 해. 꼭.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또 목이 메어서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이모가 준 돈을 받고 저는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그때 남편이 자기가 모은 돈이랑 자기 집에서 도움을 받아 당시 4천만 원 빌라를 매매했는데 거기가 저희의 첫 보금자리이자 신혼집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 첫 아들을 출산했고 곧이어 둘째를 낳았는데 더 이상 제가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댁에서 따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두고 회사를 다니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결국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둘이 벌다 남편 혼자 벌게 되니 저절로 주도권을 남편한테 뺏긴 것 같았죠. 개인적으로 쓰는 돈도 없는데 이상하게 눈치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남편이 정리해고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집 대출금도 있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집이라도 팔아서 가게를 하던가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뜻밖의 시댁에서 5천만 원을 해줄 테니 집을 팔지 말라고 했고 감사하게 그 돈을 받아 저희는 삼겹살 집을 차렸는데요. 당시 시댁도 식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장사 준비도 돕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며 가게가 잘 되기만을 바랬는데 삼겹살집 특성상 점심보다는 저녁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때문에 저녁 장사 때 가게에 나올 수 없었는데요. 하는 수 없이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바쁜 때는 시어머님이 저희 가게에 나오셔서 주방 일을 도맡아 해주셨지만 그걸 매일 바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애들과 있는 시간이 노는 건 아니지만 가게에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을 남편 생각에 저는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챙기고 배려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같이 사는 자기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때
여자로서 자신감도 없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모한테는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모랑 영주 언니한테도 이왕이면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때면 저는 제 상황이 어떻든 잘 지낸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엔 나름의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이모한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선 영주 언니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하더니 몇 년 뒤 변호사 형부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긴 했지만 이모도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에 성공했는데 요즘처럼만 살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는 이모한테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더욱이 저도 결혼을 한 이상 남편과 아이들이 진짜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모와 영주 언니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점을 남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를 좀 배려하고 챙겨주던 남편이 삼겹살집을 연 후로는 저를 은근 무시했는데 거기엔 제가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기 집에서 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남편과 시댁에 끌려다닐 뿐 제 주장도 잘하지 못했는데 우선 아이들이 어리니 제 역할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 게 문제를 키운 셈이었죠. 저는 남편과 제가 확실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저를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짐짝으로 생각했고 급기야 명절이면 이모 집에 가고 싶은 저를 뻔히 알면서도 거길 왜 가냐며 귀찮아했는데 그 일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어요. 아니, 부모님 집도 아니고 이모 집인데 거길 뭐하러 명절마다 가? 그냥 자기도 편하게 쉬어. 나는 이모한테 가도 편하게 쉬어. 거기 가면 오랜만에 이모도 보고 언니랑 형부도 볼 수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지. 그리고 자기 집에는 명절 전날부터 가는데 우리 이모는 그것도 아니잖아. 누가 보면 자기가 이모님 친딸인 줄 알겠다. 그런 걱정은 친딸인 처형이 해야지. 그리고 전에는 몰랐지만 그 변호사라고 어깨에 힘주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난 거기 더 가기 싫어. 너는 남편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 나는 정리해고당에서 고깃집이나 하고 있는데 자기네 친척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무시는 누가 무시했다고. 그건 자기 자격지심이지. 자기가 먼저 그랬잖아. 우리 이모를 장모님처럼 생각하고 잘하겠다고. 그야 옛날 얘기지. 지금이랑 그때랑 마음이 같냐? 지금 나는 여유도 없고 명절 연휴라고 다 쉴 수도 없는데 애당초 이모한테 간다고 한 자기가 이기적인 거지. 알았어. 그럼 나만 애들 데리고 다녀올게. 그럼 되잖아. 남편은 저의 막무가내로 이모한테 간다는 말에 더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가 가기 싫을 뿐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친정인 이모한테 가지 말고 연휴 내내 자기 집에 가서 시부모 챙기라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해부터는 시댁 차례가 끝나면 남편은 집에서 쉬다 가게에 나갔고 저는 애들 챙겨 이모한테 가게 되었죠. 이모, 나왔어. 그래, 어서 와라. 정서방은? 아, 이따 저녁에 가게 나간다고 나랑 애들만 왔지. 그래? 아휴, 정서방이 힘들어서 어쩌니. 지난 설에도 가게 연다고 너랑 애들만 왔잖아. 어쩔 수 없지. 동네 장사고 쉬는 직원이랑 아르바이트 셋 있으니 주인이 더 바쁘지.
저는 그렇게 이모에게 말하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산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이모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언니와 형부가 오면 저도 어쩐지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것이 못내 서운했어요. 형부는 자상하고 또 개그만 뺨칠 정도로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형부의 주도하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거든요. 거기에 저희 애들도 어찌나 예뻐하는지 저는 언니랑 이모랑 쉬라고 하시고 애들만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2시간 넘게 놀아주기도 하셨는데 정말 그럴 때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남편과 형부가 비교되어 은근 자존심도 상했어요. 형부 같은 사람이랑 사는 언니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우울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이모가 저한테 따로 용돈도 챙겨주고 음식도 언니보다 더 많이 싸주면서 신경을 많이 써줬죠. 이모, 뭘 그렇게 많이 줘? 이모는 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언니한테 더 싸줘. 에휴, 무슨 소리. 영준이는 집에서 밥도 잘 안 먹는데. 그리고 애도 없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아까 보니까 우리 서준이랑 하영이가 이모 반찬을 잘 먹던데. 이거 전부 가져가서 먹어. 밑반찬 많으면 네가 좀 편하잖아. 정서방도 챙겨주고. 고마워 이모. 매번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미안해. 미안할 일도 많다. 이모는 너한테 이렇게 바리바리 싸줄 때가 제일 행복해. 영주 그건 내가 뭘 준다고 하면 싫다고 칠색팔색을 하는데 얼마나 미운 줄 아니? 그야 언니는 이모가 고생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이런 고생은 사서도 해. 내가 내 새끼 챙기는데 이깟게 뭐가 힘들어? 걔는 자식을 안 낳아봐서 너나 나 같은 사람 이해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마. 언니 지금 임신 안 돼서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그래, 그건 좀 안쓰럽긴 해. 그래도 저 성격에 애까지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걱정이다. 우리 혜선이처럼 야물지가 못해서. 이모는 그냥 쟤들은 지금처럼 지들끼리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야. 솔직히 영주 쟤가 엄마 상은 아니잖아. 그냥 둘이 나중에 우리 서준이 하영이 크는데 좀 보태주고 자식처럼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럼 혜선이 너랑 정서방이 좀 덜 힘들잖아. 이모는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행여 언니나 형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어. 좌우간 언니 생각은 엄마인 나보다 네가 더 끔찍하다. 그래서 영주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나 보다. 이모는 이렇듯 제가 마음이 상할까 마음에도 없으면서 친딸인 언니보다 저를 더 챙기려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아는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잘 되어 이모에게 남 부럽지 않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이모가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도 폐암이셨거든요. 그리고 예후가 좋지 못한 게 이모가 자각하지 못하고 말기가 다 되어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건데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야 우리 이모가 남들처럼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야속하게 이모가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런 무의미한 수술로 돈을 날리느니 이모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때 이모랑 영주 언니가 엄청나게 싸움을 했죠. 엄마는 지금 이 판국에도 돈 걱정을 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는 네 돈도 아까워. 수술해서 산다고 보장도 못하는데 비싼 수술을 뭐하러 하니? 나는 그냥 지금처럼 일상생활 하다가 조용히 갈 거야. 누구 맘대로 가. 엄마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게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그럼 남은 나랑 혜선이는, 남은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살지 엄마는 걱정도 안 돼? 니들이 왜 죄책감을 가져?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건데. 그럴 필요 없어. 이건 순전히 내 판단이니까. 엄마. 시끄러워. 그리고 옛날에 엄마가 너한테 혜선이 이야기 해둔 거 기억하지? 엄마 없으면 네가 나 대신이라고. 혜선이 챙겨라. 혜선이는 내 딸이고 네 동생이야. 엄마는 지금 그 소리를 나한테 하고 싶어? 왜? 아주 죽을 날 받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지. 너 진짜 이렇게 삐딱선 탈 거야?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아픈 나야. 나라고 뭐 죽고 싶은 줄 알아? 그러니까 살라고. 돈이고 나발이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푸라기도 잡게 뭐라도 하자고. 언니는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병실 밖 복도에서 모두 보고 들은 저는 앞에 나설 수도 없어 복도에서 숨죽여 눈물만 흘렸는데요. 그렇게 버티던 이모는 고집대로 수술도 받지 않고 병원과 집으로 가다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히 큰 고통 속에서가 아닌 조용히 잠을 자면서 마지막을 맞았다고 했는데 언니의 소식을 듣고 저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곧장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장사 준비를 다 해놓고 오겠다며 저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그날 저녁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 못하겠다며 다음 날 일찍 오겠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정신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저랑 언니 때문에 고맙게도 형부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줬는데 남편은 자기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오지도 않고 있으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동네장 사인 만큼 언니와 형부는 이해해야 한다며 괜찮다고 저를 챙겨줬는데 남편은 다음 날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오후 늦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기가 어제 너무 힘들어서 늦게 일어났다고 했고 오늘은 정말 갈 거고 거기서 날 새고 발인까지 함께 할 거니 장사 준비 다 해놓고 오후 늦게 오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다음날 아침까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맡아줬다는 핑계로 이모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돈이면 내가 어떡하든 참석하는데 이모 장례식에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니? 나는 네가 부탁한 네 애들 봐주니까 그냥 그걸로 퉁치자. 그러니 괜히 서운해하지도 말고 내 아들 바가지 긁지 마.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장례식 내내 오지도 않았는데 바가지를 긁지 말라니 오만청이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장례식 3일차 아침 발인을 위해 화장터를 출발하는데 그때부터는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왔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언니도 형부도 저에게 괜찮다고 하지 않았는데 형부가 그러셨어요. 정서박 오면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야지. 이렇게 처제 혼자 힘든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럼 써? 아무리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다지만 자기 가족보다 더 중요해. 나는 처제만 싫다고 하지 않으면 아주 무섭게 혼내줄 생각이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형부가 괜히 오버하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 마음이 불편할 걸 알고 일부러 그랬다는 걸요. 그리고 끝내 발인이 끝나고 나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남편은 집이 아닌 가게에서 볼 수 있었는데 저를 보고 살짝 놀라는 듯 싶더니 이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어난 얼굴을 하더군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온다며. 가려고 했지. 근데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걸 어떡해. 동네 장사는 신용이야. 주인인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로 티가 나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그럼 처음부터 갈 생각 없다고 했어야지. 왜 온다고 사람 희망 고문해? 내가 3일 내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럼 또 네가 지랄할 것 같으니까 그랬지. 아무튼 나 장사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자기는 우리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집에나 가 있어. 3일 내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는 길에 돈 30만 원 정도 찾아서 봉투 만들어 드리고. 저는 남편의 뻔뻔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급 몰려오는데, 일단 아이들은 찾아와야 하니 남편 체크카드에서 돈 30만 원을 찾아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죠. 아우,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점심때쯤이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그 일랑 얘기 좀 하느라. 왜? 네 이모 장례식에 안 왔다고 바가지 긁으려고? 네. 아무리 그래도 처가에서 상이 났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내 아들을 잡니? 네 이모도 다 이해할 거다. 그렇다고 꼴랑 30만 원으로 입을 닦다니 너도 참. 죄송해요. 어머니 말대로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애들 데리고 지금 바로 갈게요. 뭐? 바로 간다고? 이렇게 된 거 밥이나 먹고 가. 어차피 너 애들 데리고 가면 네가 밥 해야 하잖아. 거기서 하던 여기서 하던 똑같은데. 이왕이면 여기서 하고 네 시아버지 오면 같이 먹자. 어머니는 지금 저를 보고 저녁상 차리라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저 지금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애들도 하루 더 부탁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서 데리러 온 거고요. 그동안 저희 애들 봐주시느라 고생한 건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얘가 장례식장에서 뭘 잘못 먹고 왔나?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막말로 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밥을 얻어먹고 살아? 은혜도 모르는 것? 네, 저 그게 은혜인지 족쇄인지 모르겠고요. 그런 공치사 하고 싶으시면 어머니 아들한테 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저를 한창케 여기는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기죽지 않고 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혈압이 올랐다는 듯 뒷목을 잡고 주춤하셨는데,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하고 택시를 잡아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3일 만에 집에 온 저는 정신없이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제가 없었다고 집이 난장판이었고, 특히 주방과 욕실, 화장실 상태가 나빴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청소를 하다 보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소에만 집중했는데, 그러던 중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애들이 있던 것도 아닌데 남자 한 명이 집안을 이렇게나 어지럽혀 놓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침실을 치우며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저와 남편이 쓰는 침대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망측한 물건이 나왔는데, 안방 화장실에서는 스타킹과 제 것이 아닌 귀걸이 한 쌍이 저 보란 듯이 세면대 위에 올려져 있더군요. 저는 온몸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슬퍼하고 정신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시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 길로 증거들을 가지고 남편을 죽일 듯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게가 아닌 남편의 차로 향했는데요. 분명 차에도 증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뒤졌는데 지난 3일 차 안에서 두 년놈이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더군요. 오빠, 근데 우리 이래도 돼? 오빠네 와이프 이모 장례식이라며. 이모잖아. 그리고 이모면 어떻고 장모님이면 어떠냐? 이렇게 3일 동안 마누라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 수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뭐야, 오빠 진짜 나쁜 남자구나? 오빠 와이프는 오빠랑 나랑 이렇게 바람 피우는 줄 알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할 수나 있겠어? 지가 나 아니면 누가 있는데. 믿고 있던 이모까지 죽었으니 더더욱 나한테 기어오를 수도 없지. 너는 오빠만 믿어. 뭐야, 그럼 이혼은 언제 할 건데? 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좀만 기다려. 오빠가 적당한 시일에 싹 다 정리할 거니까. 우리 애기는 오빠한테 시집올 준비나 하세요. 알겠어. 근데 난 애들은 못 키운다. 애들도 마누라랑 같이 보내야 해. 당근이지. 걱정일랑 하지 말아요. 이것들이 아주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더군요. 하기사, 그러니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내언녀는 지 흔적도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제 집을 나갔는데 저딴 남자 갖고 싶으면 너나 가지라고 할 참이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메모리도 떼어와 챙기고 저는 곧장 가게에 들어가 직원들과 손님들 많은 가운데 남편에게 개망신을 줬는데요. 사람들 들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 인간이 와이프 처가 장례식 가 있는 3일 동안 딴 년이랑 바람나서 장례식장도 안 오고 부부 침대에서 이딴 짓이나 했어요. 라며 집에서부터 챙겨온 더러운 물건들을 남편 면상에 집어 던졌는데 손님들과 직원들, 아르바이트생까지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챙겨온 물건들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고 거기에 술을 마신 손님들은 대놓고 남편한테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편 얼굴이 분노에 시뻘겋게 변했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유독 어쩔 줄 몰라하며 도망갈 곳을 찾았는데 딱 봐도 저 여자가 내 남편과 붙어먹은 년이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향해 걸어가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여자는 저희 남편한테 달려가 안기며 오빠! 하며 도와달라고 했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결국 적반하장이라고 남편이 모든 손님을 쫓아내듯 내보내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기 오늘 공친 건 순전히 저 때문이라며 저더러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책임을 지냐며 똑같이 화를 냈는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 너 몰래 바람 피웠다. 나 미스김 사랑해. 사랑해서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데 그럼 어떡해? 아, 그래서 기회를 봐서 나랑 애들 싹 다 정리하고 전현이랑 새장가 들려고 했어? 여기에 아주 잘 녹음되어 있더라. 그건 또 언제 챙겼냐? 아이씨, 블랙박스 챙긴다는 걸. 그래서 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정말 추잡하다. 내가 이모 장례식장에서 슬퍼할 동안 너는 전현이랑 뭐 했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모 장례식에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내가 네 이모 사위도 아니고 니네 이모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난 갈 이유가 없었고 마침 집도 비었으니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있었을 뿐이야. 억울하면 이혼해. 나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너 정말 쓰레기구나. 그래, 나도 너 같은 거랑 더는 부부를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래, 잘 됐네. 근데 너도 알지? 내가 가진 게 빚밖에 없다는 거. 위자료, 양육비 그런 거 하나도 못 주니까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서 네가 알아서 나가. 아, 애들 꼭 데리고 가라. 버러지만도 못한 더러운 새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네 뜻대로 할 줄 알아?
형부한테 얘기해서 너랑 전현 뽑아먹을 수 있는 하나까지 다 뽑아먹을 거야. 각오해. 그렇게 저는 그놈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형부와 함께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요. 형부는 가장 먼저 저에게 달려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줬는데, 같이 왔다는 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부에게 말했더니 언니는 그놈을 잡아 가만두지 않겠다며 곧장 가게로 향했다고 했는데, 언니는 끝내 두 연놈의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가게를 뒤집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난리에 저랑 형부는 경찰서로 향해야 했는데, 저희 언니는 경찰서에도 성난 황소처럼 남편과 남편의 내언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였어요. 결국 경찰들 손에 유치장까지 들어가게 된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따라 참고 있던 눈물을 모두 쏟아버렸어요. 다행히 변호사인 형부가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해 일단 합의하는 조건으로 언니를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폭행과 영업방해 모욕죄로 언니를 고소하겠다고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러자 형부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라고, 자기는 뭐 가만히 있을 것 같냐며 너나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땐 형부가 든든했어요. 그리고 가진 건 빚밖에 없어서 돈 한 푼 줄 수 없다던 남편에게 형부는 가장 먼저 이혼 소장 접수에 이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넣었는데, 실제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 남편 놈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처분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재산은 재산이니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한 것 같았는데, 이걸 예상하고 형부가 미리 조치를 취한 거죠. 그 덕에 매매 직전 남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증거도 빼박이었고, 부모와 다름없는 가족의 상을 치르는 동안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저는 비교적 아주 빨리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놈의 항소심을 함께할 변호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별도로 낸 저는 그 여자한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여자도 돈 없다고 배를 째길래 통장 압류를 걸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제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된 저는 이모의 집에서 아이들과 머물고 있었는데, 영주 언니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죠. 제가 워낙 이혼 때문에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어서 차마 이모의 유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며 자기가 이미 처리한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언니가 내민 뜻밖의 서류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혜선아,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살아생전 네 걱정을 많이 했어. 그건 너도 알지? 아마 이것들을 내가 아닌 혜선이 너를 위해 엄마가 남겨주려고 했던 것 같아. 이 집이랑 엄마 통장에 있는 돈들, 이거 다 혜선이 네 앞으로 해놓으려고. 언니, 아니야.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 가져? 그럴 순 없어. 난 친딸도 아니잖아. 야, 네가 친딸이 아니면 누가 친딸이야? 나랑 너는 엄마한테 똑같은 친딸이었어. 그래서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 이혼해서 당장 애들이랑 살아야 하잖아. 그딴 놈 보란 듯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언니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설마 내가 너한테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챙겼겠니? 난 나대로 챙긴 게 있어. 놀랐는데 엄마가 땅도 좀 있더라고. 나는 그거면 돼. 나중에 땅값 오르면 그때 가서 딴 말 하지 마라. 언니.
아, 그리고 엄마가 노년에는 가게를 하나 하고 싶었는지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가게도 매입해놨더라. 그거 너 해. 너도 먹고 살 돈을 벌어야지. 애가 둘이나 있는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다고 내가 그 많은 걸 다 갖는다고?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이건 엄마의 뜻이기도 하고 나랑 네 형부의 뜻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언니 불임 판정받았다?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인정할 수가 없었어. 내가 왜 남들 다 갖는 애를 못 가져.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네 형부랑 얘기해서 깔끔하게 포기했지. 우린 둘이 지지고 볶고 친구처럼 건강하게 늙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젠 네 애들도 너만의 애들이 아니야. 우리 애지. 난 내 조카들 아낌없이 줄 거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해줄 거라고. 너 언니 욕심 많은 거 알지? 저는 언니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대답 대신 언니를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 둘이 서로를 챙기며 잘 살자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언니가 하자는 대로 저는 분에 넘치는 이모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형부가 변호사니 참 이래저래 도움만 받던 저였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는 이모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이모가 매매해 놓은 가게에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이모라면 어떤 걸 하고 싶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소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했던 이모 생각이 떠올라 예쁜 소품 가게를 차리기로 했는데요. 한켠에는 작은 테이블 2개 정도 놓고 카페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언니와 형부 덕에 저는 해외 소품도 싸게 얻을 수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스마트 스토어 샵도 함께 운영을 하니 혼자서 그럭저럭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게 되었죠. 무엇보다 빚이라는 게 없고 가게에서 나갈 것만 빼면 모두 순수익으로 남았는데 예전에 남편이 삼겹살집을 할 때에 비하면 수입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호기롭게 저랑 이혼했던 남편은 끝내 빌라를 팔아 저한테 3분의 2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 덕에 사랑하는 내언녀에게 비굴하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뻔뻔하게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는데요. 남편 놈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가게까지 하고 있으니 꽤 충격을 받은 얼굴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랑 이혼하자마자 이렇게 잘 살아? 설마 너 일부러 나랑 이혼한 거야? 혼자 다 독식하려고? 일부러? 왜? 내가 독식하려고 당신 바람 피우게 했다고 하지? 어디서 뻔뻔하게. 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상하잖아.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잘 살아? 이모님이 죽으면서 유산이라도 남긴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안 챙겨도 된다고 했던 우리 이모가 나한테 이만큼이나 남겨준 거야. 그 덕에 이렇게 너 없이도 내가 우리 애들이랑 잘 사는 거고.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지. 유산이 있었으면 나한테 재산 분할을 받아갈 게 아니라 내 몫을 떼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내 몫? 너 진짜 뻔뻔하구나. 여기에 네 몫이 어디 있는데? 네가 우리 이모 살아생전 뭘 얼마나 했는데? 아니, 이모님이 자기 혼자 쓰라고 이것들을 전부 남겼겠냐 이 소리지. 아니,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서 왜 한 번도 우리를 안 도와준 거야? 아니다. 조카인 자기한테 이 정도 남겼으면 처형은? 처형한테는 얼마나 남긴 거야? 거긴 친자식이니까 더 남겼지.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꺼질래?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당신이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친권, 양육권 전부 내가 가져왔으니 애들도 자기랑 상관없어. 어떻게 그러냐? 내가 생물학적 아빠인데.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건 자기랑 애들이랑 합치려고 그런 거야. 그래도 조강지처가 낫더라고. 그녀는 인성이 썩었어. 단문만 쪽 빨아먹고 나쁜 년이야. 그래, 아주 천생연분이었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한테는 나보다 그런 후진 여자가 더 잘 어울려. 조강지처 좋아하네. 난 이제 당신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지금 당장 안 꺼지면 영업방해로 스토커로 경찰 부른다. 아이고, 아주 돈 좀 있다고 사람이 달라졌네. 그래, 불러. 걔가 뭐 그런다고 무서울 줄 알아? 나야말로 좋은 말로 할 테니 지금 당신 받은 재산에서 나 반 주던가. 아니면 재결합하자. 이 가게 싹 밀고 호프집하면 되겠네. 저는 혼자 배짱 튕기는 그놈 보란 듯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형부한테도 곧장 전화를 걸었는데 그놈이 제가 형부한테 전화를 걸자 눈이 왕방울만해지더니 제 전화를 뺏으려 했는데요. 그렇게 한 5분 실랑이를 하니 경찰차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아이씨 하며 그놈이 주랭랑을 쳤는데 멀리 가지도 못하고 경찰한테 붙잡혔죠. 그리고 형부가 곧이어 경찰서로 도착해 일단락했고 이를 근거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줬는데 그 후 그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니 말로는 형부가 법 말고도 더 강력한 조치를 해뒀다고 이젠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이상을 알면 다친다며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다행히 아이들도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아이들이 아빠를 찾거나 왜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는지 궁금해할까. 저는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며 지냈는데 애들이 제 생각보다 빨리 철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엄마의 모습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를 위해주는데 왜 엄마들이 애를 보고 산다고 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이젠 이모와 이모부도 있어 저희 5 식구들이 똘똘 뭉쳐 살고 있는데요. 언니는 평소 키우고 싶었던 골든 리트리버라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기로 했다는데 아이들이 그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덕분에 강아지 보고 싶다며 주말이면 이모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하는데 요즘은 엄마인 저보다 이모네 강아지 장군이를 더 좋아해요. 뭐 덕분에 주말에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데 언니가 즐기라며 애들을 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아지 때문에 마당 있는 주택에 살아야겠다며 집을 구했는데 저희 동네에요. 덕분에 밤이면 저도 언니랑 형부랑 맥주도 마시고 예전보다 더 끈끈하게 지내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아마도 이모는 저랑 언니가 이렇게 살길 바랬겠죠. 유독 이모가 많이 보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저는 가끔 시간 날 때면 옛날에 이모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려요. 이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고아원에 가야만 했던 어린 날의 저를 떠올리면 여지없이 가슴이 울컥 해오는데 그때 이모는 무슨 마음으로, 아니 어떤 용기로 저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생각해 볼 때가 많은데요.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엄마가 된 저이지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 엄마의 사랑을 친척인 저와 기꺼이 나눈 언니에게도 새삼스럽게 고마운 마음 투성인데 앞으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잘하며 이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 따위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요. 제가 이 마음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너무 어릴 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그리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따르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